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웨덴에 살고 있는 해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부터 너무너무 찍고 싶었던 워킹홀리데이 Q&A를 가져와 봤어요. 가끔씩 이제 제가 블로그랑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워홀 관련한 질문들을 좀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야지 하다가 드디어 찍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저는 스웨덴에 20대 후반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왔고 그리고 이제 워킹 퍼밋을 받아서 스웨덴에 살고 있습니다. 스웨덴 워홀 총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비자 신청 비용 1,500크로나 뭐 한국 돈으로 한 19만 6천 원 하고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 기간을 커버하는 한국 보험 비용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집 구하는 기간 동안 지낼 에어비앤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호텔을 일단 너무 비싸고 그리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를 많이 예약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주 정도 1주 따로 이렇게 예약을 해서 60만 원 정도 들었었는데 진짜 스웨덴에서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진짜 넉넉하게 사실은 한 달 이렇게 하고 오시던가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고정 비용으로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구했던 집이 그린라인 끝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렌트비를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냈고 그리고 식료품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한 200크로나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교통비가 지금 기준으로 1000크로나가 넘어요. 그래서 교통비가 좀 어마어마하죠? 대신에 한 번 사면 한 달 동안 진짜 제한 없이 계속 쓸 수 있어서 그거는 편한데 일단은 비쌉니다. 통신비는 195크로나 정도였고요. 이제 외식비는 내가 나가서 라멘 하나 정도 먹고 싶다 하면 한 130크로나 정도 냈던 것 같고 솔직히 이제 워홀 왔는데 정말 워킹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외출을 좀 작게 하는 편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좀 돈이 좀 많이 나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유럽 물가를 생각하면 스웨덴 워킹홀리데이는 그래도 정말 넉넉히 들고 오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웨덴에서 어떻게 집을 구하는지 우선 블로켓이라는 세컨핸드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많이 집을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쉐어하우스는 얼마 정도인지를 찾아보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스웨덴 에브리띵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또 따로 있어요. 스웨덴에 살고 있는 한국분들이 다 이제 가입하시는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이제 가끔 직접 세입자를 구하시는 한국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웨덴도 인종차별 심하나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많이 느껴보지 못했어요. 근데 원래 인종차별이라는 게 없어요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유럽 국가보다는 심하진 않다. 이번에는 좀 취업 카테고리 관련한 질문들을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스웨덴 인턴십은 어떻게 찾나요? 저는 링크드인을 이용했고 똑같이 거기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그렇게 인턴십을 찾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인터뷰할 때 합법적으로 스웨덴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냐고 꼭 물어보거든요. 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이때 시작해서 스웨덴에서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거를 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제가 일했던 인턴십은 무급이었고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무급으로 일을 해서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스웨덴에서 인턴십은 거의 무급이에요. 유급 인턴십 찾기가 되게 힘든데 찾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겠죠. 정규직은 어떻게 찾나요? 정규직도 똑같이 링크드인에서 찾아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고는 무조건 영어로 된 공고로 지원을 하시고 글이 영어로 되어 있어도 가끔 플루언트 스웨디시라고 써져 있는 공고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써져 있는 공고는 절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팁인데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회사가 생기면 꼭 그 회사의 링크드인 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옆에 이제 그 칸에 피플이라고 적어있는 게 있어요. 그 피플 탭에 들어가시면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외국인들은 얼마나 있는지, 스웨덴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 스벤손, 뭐뭐쏜 이렇게 끝나면 다 스웨덴 사람이거든요. 다 노르딕 사람들이어서 비자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제 뭔가 유럽인이 아닌 것 같은 비유럽
인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이런 회사가 그래도 좀 취업 비자를 잘 해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도 뭐 파트너 비자가 있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 비율이 좀 높으면 아, 이 회사가 취업 비자를 스폰서 해주는 걸 알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스타트업 이런 데 지원하시기보다는 좀 글로벌 기업, 또 외국인들 채용 많이 하는 그런 기업 주로 지원하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제가 정규직 인터뷰 과정을 안 넣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서류를 지원을 하면 이제 HR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인적성 어사이먼트 하라는 링크를 또 따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건 회사마다 다른 거니까. 그 다음 이제 하이어링 매니저 인터뷰를 보거든요. 이제 매니저랑 잘 얘기해서 포지션 핏도 맞는지 그동안 했던 일들하고 이 포지션하고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포지션에 따른 케이스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케이스를 잘 푸신 다음에 그거를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거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까지 통과가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인터뷰를 보고 이제 최종 인터뷰까지 보고 나면 포지션 오퍼까지 받습니다. 이 총 과정이 제가 볼 때는 한 2개월 안에는 끝나는 것 같거든요. 물론 회사마다 정말 그 타임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과정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스웨덴 워홀 기간 후 취업 비자는 어떻게 받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회사를 발견을 했어요. 회사 공고를. 이제 그 다음에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취업 비자 스폰서십이 필요하냐고 꼭 이게 체크하는 칸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린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 통과가 되고 인터뷰 이제 하는 도중에 이제 HR 인터뷰 때 HR이 물어봐요. 너 다시 한번 너 비자 스폰서가 필요하냐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저는 당시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남아 있어가지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라서 지금 당장 일도 할 수 있고 한데 이때쯤에 내가 비자가 끝나. 나는 취업 스폰서가 필요해 라고 이렇게 확실히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취업 비자 받는 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우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유하신 분이 이제 워킹 퍼밋으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스웨덴을 떠나야 돼요. 잠깐 그 결정을 받기 전까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을 떠나고 나서 좀 나중에 결정을 받아서 그 기간 동안 이제 리모트로 일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다행히 스웨덴 워킹 퍼밋 프로세싱이 빨라져서 한두 달이면 이제 비자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리모트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HR 담당자하고 그리고 같이 일하게 될 보스나 뭐 다른 동료들하고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스웨덴에서도 약간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취업 비자를 받는 기준을 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민청에 확인했을 때는 한 월급이 28,000 크로나 이상이어야지만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뭐 직업군마다 월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었어요. 스웨덴에서 취업하려면 영어 실력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 어쨌든 여기서 직장을 잡으려면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인터뷰 면접 질문에 내가 잘 답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소개 지원 동기는 당연히 내가 외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잘 답을 하겠죠.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이제 들어올 때 내가 잘 대답할 수 있는지 그 정도도 필요하고 어떤 업무에 대한 나 저번 주에 이런 업무들 했고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어. 이거를 영어로 잘 말할 수 있는지 내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지 영어로 그 정도의 스킬이면 저는 충분히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도 이걸 몰랐는데 생각보다 스웨덴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건 맞는데 또 완벽하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그렇게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스웨덴 장점은 우선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을 생각해보면 내 출퇴근길이 사람들로 가득하고 옆에 이렇게 막 꽉 껴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그래도 인구 밀도가 한국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래도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워라벨. 한국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또 오랫동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정말 워킹 앤 라이프 밸런스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정말 항상 듣던 그 복지국가 워라밸 정말 정말 좋고, 그리고 뭐 휴가 쓰고 싶을 때 그냥 보스한테 말해서 나 이때 휴가 쓸게 하고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고, 여름 휴가 저희가 뭐 1년에 30일 정도 받거든요, 휴가를. 그래서 여름 휴가 진짜 맘대로 길게 써도 돼요. 대신 본인이 할 일이 잘 됐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다른 장점은 유럽 여행, 특히 북유럽 여행이겠죠,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덴마크도 갈 수 있고, 노르웨이, 핀란드도 쉽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 되면 아이슬란드도 다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북유럽 여행도 쉽고, 뭐 다른 유럽도 가까우니까 그게 또 장점인 것 같고, 또 다른 장점은 지금 여름이잖아요. 스웨덴 굉장히 굉장히 선선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른 유럽 국가 사람들이, 다른 유럽인들이 스웨덴에 여름 휴가로 온대요. 왜냐면 선선하니까. 네, 그만큼 선선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로 큰 장점을 꼽고 싶어요. 이제 장점 말했으니까 스웨덴 단점 말해야겠죠. 해가 짧고 긴 겨울. 저는 사실 스웨덴에 워홀 오기 전에 스웨덴에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여행으로라도. 그래서 뭐 해가 빨리 진다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해가 진짜 빨리 져요. 그래서 오후 3시면 그냥 밤이 돼요. 특히 이제 11월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데 정말 해가 짧고, 겨울은 긴 겨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한 2, 3월까지인 것 같고, 그리고 4월 초까지도 눈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코트 입고 나왔던 것 같아요, 4월까지는. 그리고 이제 5월부터 이제 약간 봄, 여름 느낌 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11월부터 한 4월까지는 눈이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날이 좀 춥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구를 만들기 어려운 나라. 외국을 가면 외국 사람들이 먼저 스몰톡 걸어주고 이러잖아요. 특히 미국이나 뭐 다른 유럽 국가나. 근데 여기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되게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기도 하고, 되게 그리고 얘네들은 한번 태어난 동네에서 쭉 그 어른이 될 때까지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릴 때 만났던 친구들 위주로 같이 노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들도 유럽인이지만 스웨덴 사람들 정말 친해지기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거는 한 2년 정도 지나면 좀 그때서야 좀 친해지는 느낌? 이게 사람마다 정말 다른데 약간 곁을 정말 안 주더라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스웨덴 장단점 말씀드렸고, 제가 생각하는 스웨덴 워킹 홀리데이 총평,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 첫 번째, 왜 북유럽에 워홀을 많이 안 온지 알겠다. 왜냐면 날씨도 힘들고 사람들도 쉽지 않고, 그리고 스웨덴어를 또 많이 써야 되기도 하고, 일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좀 다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스웨덴 문화를 경험하고 싶고 여기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스웨덴 워킹 홀리데이 진짜 추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워킹 홀리데이 오시기 전에 하셔야 할 것들 좀 공유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하기. 워홀 시작 날짜를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스웨덴 워킹 홀리데이는 신청만 하면 비자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추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엔 한 5,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스웨덴의 하반기에 가고 싶으시다면 한 상반기 뭐 1월에 신청을 하신다던가 소요 기간 좀 잘 고려를 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에 본인이 갈 지역의 렌트비를 찾아보기. 스톡홀름에 이제 당연히 이제 중심부에 사시면 렌트비가 굉장히 높겠죠. 저는 그렇게 혼자서 렌트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외곽으로 좀 나갔는데, 외곽도 약간 치안이 조금 좋지 않은 동네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약간 좀 역 근처에 있다던가 아니면 좀 이 동네는 괜찮다던가 하는 정보들이 또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지역을 좀 보시면서 내가 이 정도까지 렌트비 낼 수 있겠다, 이 지역은 내가 살 수 있겠다 하시는 지역들을 좀 찾아서 렌트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리고 집 찾으실 때 절대로 미리 돈 보내시면 안 돼요. 가서 뷰잉 하시고 거기서 이제 계약서까지 이렇게 쓰신 다음에 돈을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꼭 컨택리스 카드 준비해서 오기. 저는 당시에 컨택리스 카드가 그때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사용하진 않았던 때 같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IC 칩이 있는 그런 카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카드를 사용하면 여러분들 신분증을 보여줘야 돼요. 이제 결제가 안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컨택리스 카드를 꼭 가져오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멘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스웨덴 여기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국 가고 싶어서 온 날도 정말 많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스웨덴에 왜 왔는지, 그리고 여기서 뭘 이루고 갈 건지를 좀 미리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인턴십은 끝내고 가야지, 내가 여기서 그래도 정규직 한 번 정도는 하고 가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두셔야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 나라에 내가 조금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런 이유나 이런 그런 동기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없으면 진짜 빨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동안 좀 많이 질문 받았던 질문들을 제가 아직 답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답변이다 보니까 이게 맞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이렇다더라 라고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좀 더 자세한 정보 같은 거는 직접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나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